네, 안녕하세요. 캔버타의 고윤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었던 저희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뉴스와 선거입니다. 지난번에 다 선거하셨죠? 투표하셨죠? 투표를 이렇게 안 하셨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회사의 데이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 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달에는 안드로이드가 좀 신규 앱이 많이 출시됐는데, 이번 달에는 안드로이드, iOS 두 개 다 신규 앱이 비슷한 수치 약 2만 개씩 신규 앱을 출시하였고요. 선거 당일, 여러분은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선거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일 거야 라고 하는 팩트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의 뉴스 앱 마켓의 제왕은 이 파란 날개 꾀꼬리 같은 째깍째깍거리는 트위터입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죠. 트위터가 시장을 바꿨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 그래서 소셜에서 뉴스로 왔어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 지도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야후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지도, 맛집 정보, 그 다음에 뉴스까지 온통 야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이렇게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렸을 때 과연 옛날에는 어떤 앱을 썼을까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2012년 12월 스마트폰을 그때 이렇게 많이 쓰시진 않았는데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짱이었어요. 그리고 선거에 거의 영향 없이 갔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선거를 하나보다 이러면서 앱마켓이 흘러갔는데 이번 대선은 아주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매체, 언론 매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눈을 떴어요. 내가 선택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NN이나 JTBC 그 위에 팟캐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그냥 무조건 흘려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깨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하나 선거 결과와 같이 나온 게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뉴스였나요? 네, 어쨌든 한국사에 유일하게 정당 앱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진기록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 매체를 많이 봤는지 봤더니 위에가 안드로이드고 밑에가 iOS인데요. 안드로이드 분들은 변화를 싫어해. 한결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초록색이 허핑턴이고요. 맨 위에가 트위터, JTBC, 그 한 발 아래가 YTN과 KBS입니다. iOS로 가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특히 iOS 선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허핑턴하고 YTN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액티비티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과 17년은 상당히 선거 기간 동안에 사용자들이 다른 뉴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2년도에는 사실 조금 그래서 자세히 가봤어요. 하니까 SBS, KBS, MBC가 18위, 22, 30위. 그러니까 일반 보통 매체 수준이었어요. 안 봤어요, 대중들이. 지난 대선 때는. 그리고 한겨레가 8위에 있었어요. 오마이뉴스랑 같이. 그래서 사용자들이 깨어있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매체들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JTBC가 수석을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 동안에는 아무래도 JTBC가 좀 수혜였다고 한다면 허핑턴 포스트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허프라고 했는데 사실 이 허핑턴이 한겨레 계열인 거 아세요? 네, 이거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겨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때문에 도저히 그 다른 부분이 안 되니까 허핑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한겨레가요. 그리고 그 밑에 SBS와 CNN이 있는 이채널이 있었고 반면에 작년에 미국 대선 때는 이랬어요.
트위터가 있는 거 외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것 중에 이렇게 뉴스피드, 버드피드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정보를 보고요. CNN이나 뉴욕타임즈도 약간 한 수 밑에가 있어서 언론사의 비즈니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판이 바뀌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앱 중에 써보신 거 있으세요? 아마 자신있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 써보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제가 왜 이런 못 써보셨어요? 아, 네. 공식 앱이니까 왜 쓰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당원이고 정책자라서. 아, 당원. 여기가 확실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사용자들이 거의 안 썼습니다. 10만 다운로드 이상 간 앱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대중들하고 가깝지 않은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앱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살짝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정치인 관련된 앱들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정치인 앱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스타트업이 만드는 그냥 허접한 게임만도 못한 이런 상황을 저조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만드는 공식 앱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모바일 웹도 UI가 조금 좋아졌지만 그냥 한번 구경하시라고요. 역시나 대중들의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10,000명도 다운로드를 안 했으니까요. 예, 이런 앱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설마 이런 걸로 신고가 될까요? 신고할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앱을 만들면 시장에 냉혹한 차가움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 앱마켓이고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재밌었던 거는 요 비공식 앱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나도 돈만 내면 앱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 앱인 척하면서 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이렇게 전보다 뭔가 좀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팬심 가득한 앱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 아직도 이 앱들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공식 앱으로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어떤 트렌드보다는 어떻게 트렌드를 익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아무래도 뭐 매달이 아니더라도 매일 또 매주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품 출시 관련해서 전 세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크런치베이스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계시네요. 그러니까 크런치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등록된 기업만 한 200만 개가 되는데 한국 기업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면 투자 정보, 그리고 뭐 신생 정보, M&A 정보,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매각 정보, 그 회사의 뉴스 같은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서비스나 회사를 만들 거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글링이 돼서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크런치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외부에 있는 파트너나 관계자들한테 내가 구글에서 검색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채널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엔젤리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요. 엔젤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크런치베이스랑 비슷한 플랫폼이지만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해외 자본을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등록을 하기에는 미국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로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든지 네트워크의 제약으로 실제 펀드레이징이 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투자자랑 컨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덕트 헌트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제 프로덕트 헌트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제품이 등록되는 사이트예요. 하루에도 약 한 300개에서 500개 사이가 등록이 되는데 이 제품이 등록이 되면은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주로 이제 미국 내 기반한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이 서비스에 보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달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미디어들, 테크크런치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런 서비스에 리스팅 된 걸 보고 기사를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0스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헌트에 있는 올라온 등록된 서비스에 먼저 이제 투자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 왜냐면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피드백을 여기서 가장 신랄하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여기 올리는 게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내 제품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올렸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올리는 그런 이제 사이트고, 반대로 내가 어떤 제품을 창업을 할 때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싱가포르 기반 이제 아시아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는 E27, 테키네시아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기닝이라고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인데요. 한국에 있는 이제 기업가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자본가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전화 아니면 이 사이트에서 직접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좋은 기업을 이제 추려서 주로 이제 중국, 미국에 있는 투자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결해주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거나 출시를 하고 나서는 이 제품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마켓핏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는 홍보 대행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하이어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저는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처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위시캣같이 그 프리랜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각자 프리랜서 사이트별로 레벨이 다른데 거기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최소 단가로 활용을 하면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진출할 때 그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좀 단가가 높은 컨설팅 그룹을 채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직접 문의했을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리랜서닷컴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는 이제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 위주에 우리가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실상을 알 때 되게 정확한 그리고 쉬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업워크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실리콘밸리 그리고 일본, 중국에 있는 개발자 디자이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론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한글 웹페이지가 있고 이거를 UX, UI를 해외 사용자 기반으로 이제 이걸 튜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고용했을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업워크를 통해서 시간당 $30, 많게는 $50를 지급을 한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만 교정을 받아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프리랜서 업워크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들을 풀타임으로 채용하기 전에 조금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또한 그 나라에 적합한 서비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보시면 딱 보이다시피 공유, 이제 지금 중국에서 공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러니까 지금 보조 배터리를 이걸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공유 경제 시장은 아주 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띠디 같은 이제 중국의 우버 같은 그 이제 띠디 출신부터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우산을 빌려주고 있는, 그다음에 자전거, 공유 자전거,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공유 배터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처음에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가 탈부착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다 일체형으로 있지만 예전에 보조 이제 배터리를 여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만당 서비스라든지 예전에 최혁재 대표가 했던 그런 만당 서비스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에서야 중국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공유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띠디 주싱 해가지고 두 회사가 원래 띠디 주싱 이전에는 콰이리다처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합병이 되면서 9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지금 자전거 공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오포라든지 모바이크 같은 서비스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국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까운 거리라고 하면은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이 디캠프 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걸어올 만한 거리예요. 근데 정말 오포라든지 모바이크가 있었으면 정말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중국에서는 정말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제가 일전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제가 몇 년 전에는 이게 지금 합병이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딱 핫한 부분이 공유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거치식과 자판기 대여식 두 가지 버전이 돼서 지금 지역별로 샤오디엔에는 가이디엔이라든지 GADN, IDN에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식은 유사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야진이라고 해서 보조 디파짓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16,000원, 17,000원 정도를 먼저 선불을 내고 그 다음에 쓸 때마다 1위안, 우리나라 돈 한 170원 정도 하는 이제 금액을 주고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특히 이 공유 배터리 투자 시장이 지금 아주 핫한데요. 이전에 띠디나처 같은 그 다음에 지금 오포라든지 이런 이제 공유 자전거 쪽도 투자를 못한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17년도 올해입니다. 1월부터 3월, 4월, 5월 지금 가장 핫하게 시리즈 A부터 해서 B 사이즈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제 회사들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샤오디엔이랑 라이디엔이랑 이런 쪽이 받고 있는데 보세요. 샤오디엔은 3월달에 초기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4월달에 또 A 라운드를 받고요. 5월달에 B 라운드를 받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4월에 엔젤을 받고 4월달에 A 라운드를 받고 5월달에 지금 B 라운드를 받고 있는 형태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샤오디엔 커지라고 해서 이 회사도 지금 16년도 12월 달에 지금 설립이 돼서 북경 위쪽 지방으로 상당히 지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번 달에 투자를 받은 게 세카이어 캐피탈 들어오고요. 텐센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샤오디엔이 있고 그 다음에 GADN이라고 해서 이쪽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거치형으로 해서 테이블로 되어 있지만 보조 배터리 자체를 아예 빌려서 제가 이쪽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커피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그래서 여기서 쓰고 다른 식당에다가 충전을 시켜도 되는 만큼 아주 탈부착 편하게 쓰고 충전할 수 있는, 반납할 수 있는 형태의 지금 서비스가 GADN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 극장, 그 다음에 식당 등에 지금 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디엔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나오면서 이런 중국의 기존에 있던 보조 배터리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는데 그걸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라이디엔 같은 경우 원래부터 이제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서 자판기 형태로 해서 지금 중국의 각종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많이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화두는 공유 자전거였다고 하면은 올해의 화두는 바로 이게 공유 배터리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공유하는 이런 지금 시장이 많이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또 누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명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른 식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함께 어떻게 팔고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이렇게 과거의 것을 회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기업이 활동하는 그것을 방식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나인블록의 예를 들면은
보시면은 고객 사이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객 제품을 서비스를 만드는 사이드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스윙 모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이렉트 셀링, 그러니까 직접 파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들 잘 알고 계시죠. 델이 가장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제조에서 고객과의 중간 단계의 유통 단계를 전부 빼므로써 라인을 유통망을 혁신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모델이 아시다시피 델뿐만 아니라 다른 아메이라든지 힐티라든지 다른 기업에서도 고객들과 직접 만남으로써 얻는 이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되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계속 지금 제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은 저희 회사 제품을 차별화해서 성공으로 끌고 가는 방식들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답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델의 예를 들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직접 판매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1990년대, 80년대에서는 기존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리셀러, 그러니까 딜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딜러를 별도로 가고 딜러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바로 델에서는 그 중간 단계를 없애고 바로 셀링을 하는 방식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델이 1965년생입니다. 65년생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애플 컴퓨터를 보고 분해하면서 꿈을 키우다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컴퓨터를 IBM 계열로 해서 조립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파는 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1년 뒤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7년에서 8년 정도를 계속 그 일을 합니다. 하고 나서 회사를 차리기 전에 월 매출이 8만 불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차리고 나서 그 다음 달 봤을 때 월 매출이 거의 1억 한 8천 정도 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대기업 또는 기업의 엑손이라든지 모빌 같은 기업의 PC들을 조립해서 납품했던 고객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잘 아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차리고 급속도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 후 4년 만에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고요. 92년에는 포춘 500대 들고 그리고 거의 한 20년 정도를 PC의 선두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 했을 때는 이제 PC 시장의 15% 정도 시장 점유율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델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인식하는 시장은 이거였습니다. 기술적 표준에 도전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제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고 딜러 네트워크도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새로 플레이어가 됐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마케팅이나 유통 전략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리승 방식은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을 받으면 제작을 시작해서 36시간 이내에 출하를 하는 방식이고 이제 완성된 재고는 7일 정도까지를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반대로 IBM이라든지 컴팩 같은 경쟁사들은 최대한 2달 정도를 이렇게 묵혔다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30일 정도, 뒤에 35일 정도로 돼 있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당시에 반도체 가격이 일주일에 1%씩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주문돼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이 재고 관리를 통해서 이 중간 단계의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7%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금도 신용카드를 하더라도 24시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큰 이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왜 경쟁사들은 델의 전략을 알면서도 쓸 수 없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유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러라든지 모든 중간 상인들이 다 대리점들이 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대전략, 직접 판매 전략 방식을 쓴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살이 깎아먹는 그러니까 자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과감하게 바꾸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비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혼자서 학생 때 이렇게 팔던 데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도 대기업에 먼저 기업과 기관에 먼저 납품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B2C와 B2B 제품, 납품하는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B2B는 브랜드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무슨 TV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제 그 기능과 성능이 답보가 되면은 만족시키면은 그게 브랜드에 크게 상관없이 판매 활로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이 후발주자였던 델이 B2B를 뚫고 잘 들어갈 수 있었던 큰 비결이었고요. B2B를 들어갔을 때 하나의 더 큰 장점이 뭐였냐면은 개인 소비자 보다도 기업 소비자들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더 높고 마진이 큰 제품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마진이 높은 제품들을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윤들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델 컴퓨터의 직접 판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컴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은 브랜드보다는 속도였습니다. 이 컴퓨터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고객, B2B 고객 쪽으로 투신하게 되죠. 그래서 B2B 고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B2C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관계 유지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B2B 경우에는 이미 성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딜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진행을 했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B2C나 확장을 했을 때 델에서 그 전화번호로 주문을 받게 되는데 유통 채널에 따라서 홍보 채널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트랙터를 싣는 거라고 이제 좀 유사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 번호에 따라서 어떤 홍보 채널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년 전에 썼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그리고 같은 번호, 유사한 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객과 어떤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채널과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센터, 콜센터를 크게 운영을 하고 수리센터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여기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품을 고쳐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교환해주는 수준의 그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개발하지 않더라도 주문과 AS 배송을 위주로 시작을 해서 자리를 마켓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이제 부품을 조달하는 부품업자들과 콜센터, 배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구제는 특히 이제 콜센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배송에도 UPS라든지 유명 택송 업체들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빨리 컴퓨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비용 구조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하고
감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딜러에 나가는 돈 최소화함으로써 20년 정도 이미 시장이 성숙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들어간 플레이어로서 20년 정도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2013년도에는 마이클 델이 본인의 자기 자산을 그러니까 자기 그 투자를 해서 자기 지금 사재화해서 이제 델을 이제 끌고 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부흥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직접 판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직접 얻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H 특허법인 정책위 관리자입니다. 네, 이번 한 달부터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걸 했을까 하다가 이제 주제별로 매달 좀 특허 전략들을 설명드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VR, AR 좀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IoT 쪽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어떤 쪽인지 생각해보시면 디바이스와 통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바이스에는 센서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 거기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게 결합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런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예전부터 표현이 달랐지만 뭐 M2M, 유비쿼터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통신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은 다양히 있었죠. 그럼 그것과 지금이 어떤 게 다른지를 알아야지 서비스 특허로서도 시도에서 등록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특허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차이나는 부분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구현해낸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무소에서 뭐 심사도 많이 가고 멘토링도 많이 하는데 저희 사무소에서 같이 얘기 나눴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심사를 하는 중에 똥캐라는 이름으로 이런 병기, 네트워크 병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기에 앉으면은 센싱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 몸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준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쪽에서 찾아보면 SK텔레콤에서 이미 2004년도에 이러한 실현을 했었고요. 등록이 이미 된 상태였다가 지금은 비용을 내지 않아 소멸이 됐습니다. 2004년도면 거의 10여 년 전이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런 게 구현될 수 있겠구나. 통신기술과 센싱 기술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구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미 특허들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뭔가 이런 컨셉만으로는 IoT 분야에서 특허를 받기 힘들다는 거죠. 많은 IoT 분야에 뭐 특허 출연을 해보다 보면은 센서가 추가됐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획득해서 뭔가를 하겠다. 통신으로 어디 서버에 보낸다. 이것만으로는 특허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게 등록받았던 특허인데요. 30판에 보면은 뭐 데이터를 획득해서 이동 단말기에 전송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의료기관 서버에도 보내서 진료 요청하고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특허였습니다. 이거 지금 당연히 등록을 못 받겠죠. 자, 그러다 보면 하모니즈 특허 전략이라고 해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롭게 만드는 디바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디바이스에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획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특허를 접근해봐야 될 겁니다. 네,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젤리커스터라는 에이콥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루에 물을 8번 먹으면 몸에 좋답니다. 그걸 목도로 계속 먹어라 라고 안내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얼마나 먹었는지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구조적 특징. 이 디바이스의 구조적 특징은 그 수위가 어디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허로 보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된 특허상에서 수위 양쪽에 수강부 발광부와 수강부가 있어서 지금 수위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센싱해서 지금 줄어든 양을 측정한 다음에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특허를 받아준 거죠. 결국은 어떻게 센싱을 해낼 것이냐 라는 부분으로 구조적인 특징으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수위를 측정하겠다라는 컨셉이 아니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을 맞춰서 특허를 접근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신 분 오시면은 저희 거 좋아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위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저희 거 쓰면요 물을 뭐 많이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이런 효과들만 제시하시는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구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리사를 만나신다면 구조적 특징, 결국 구성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일단 패스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장치가 새로운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도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도 특허를 접근하셔야겠고, 장치가 만약에 좀 기존에 있던 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나온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는 방향이 새로울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를 추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건 이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리코스트의 특허입니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4월 20일자로 등록된 특허예요. 이거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이 텀블러를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음료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보면 물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특허도 있었고 이미 공지된 거죠. 그럼 그 이웃단에서 지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접근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 보시면 되게 넓게 등록받았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수신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섭취한 음료수의 종류와 양을 판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섭취 상태 데이터라는 걸 저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어떤 음료를 추천할지를 산출해서 추천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특허를 받았어요. 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15년도에 등록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공지가 된 거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심사관이 보기에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를 단순히 기존에 있던 물품에다가 센서를 추가했어요. 통신 모듈을 달았어요. 그것만으로 특허를 받기 힘듭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그 장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접근하셔야 되고 그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 장치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특허를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여기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1월 25일 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제 온라인 소액 중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대중들이 같이 온라인상에서 비상장 범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드리고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요. 최근에 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4월, 5월에 거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채권 발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프로젝트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페스티벌 그리고 약간 식음료계나 F&B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다. 물건을 제공해주는 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고와 같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작년 1월 25일 날 법안이 통과된 온라인상에서 그 비상장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참고로 리워드형은 한도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펀딩을 하실 수 있지만 증권형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펀딩을 받고자 하는 회사들은 최대 1년간 7억 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 200만 원까지 연간 총 한도가 500만 원.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 고위 투자자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은 한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5월이죠. 이번 달이었습니다. 이번 달 가장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이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개봉관을 좀 더 확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자금을 모집을 하기 위해 채권 발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자 예약자만 약 7천여 명이 모였고요. 펀딩 오픈한 지 26분 만에 4억이 넘는 자금이 모이면서 기존의 이제 2천 가구 채권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내 받는 수익이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연이율 5%의 6개월 만기 채권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뭐 단순히 내가 수익률 말고도 이 대중들이 투자할 때는 다른 가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기존 투자 시장과 다르게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다른 형태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증거해 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이런 영화 콘텐츠여서 꼭 이랬다라고 물론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스타트업 예를 들어 뭐 파력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에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회사의 매력을 느낀 수많은 다른 대중들 특히나 파력 발전을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성이 있는 분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그냥 기존의 기본적인 투자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F&B 형태로도 이런
수제 맥주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수제 맥주 회사에서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채권 발행을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2억 2천인데 좀 더 펀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채권 발행이라면 어쨌든 주식 지분을 할애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기업이 자금을 유동적으로 좀 조달할 수 있는, 사실 뭐 기업이 뭐 트리플 B 이상이 되지 않고서는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려운데 이런 초기 기업들도 우리 의미를 담아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10%의 매력을 못 느낄까봐 여기다 현물을 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뭐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한 것이 이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한번 이걸 우리 기업에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200만 원이 개인당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1000만 원까지 높이는 거에 대한 발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P2P 쪽에서는 1000만 원 한도, 한 회사에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이미 한도가 있는데, 이런 거에 맞물려서 이제 한도,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장치상 200만 원으로 걸어놓긴 했지만 이것을 한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라우드 펀딩 매달기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이 실적, 현재 어떻게 또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같이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